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정유연입니다. 피로가 쌓였을 때 한 번쯤 혓바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과로를 했을 때, 또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혹은 비타민 A나 C가 부족할 때 이 혓바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혓바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은 충분한 휴식을 쉬어주셔야 되고요. 또 이 항균 작용이 있는 가글을 사용해서 입안을 헹궈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주 이상 계속해서 혓바늘이 지속이 되고 같은 자리에 난다면 구강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요.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보감 1시간 동안 휴식 같은 편안한 시간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재화 원장님, 조후원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피로와 또 스트레스로 인한 혓바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 원장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혀를 심지묘요 비지외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즉 심장에 싹이 되고 비장의 상태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장부인데요. 네. 혀를 보면 점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관 부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내부 장기들의 허실 상태를 판단하기도 하고 병이 걸렸을 때 그 경중이 어떤지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예후가 어떠할지를 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혀를 봤을 때 백태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소화기가 차고 냉해서 가스가 많이 찬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 혀의 태가 누런 황태가 껴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과음이나 과식을 많이 해서 위에 열이 많은 염증성 질환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혀를 보면은 전신 건강을 알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은 이 혓바늘이 나는 이유가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지금 혓바늘이 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잠도 잘 잔 것 같고 피로하지 않은데 이렇게 피로와 관계없이도 혓바늘이 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물론 피곤한 상태에서는 혓바늘이 더 잘 나긴 하지만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슴에 열이 맺히면 저희가 심열이 한의학에서 뭉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가슴에 열이 많이 뭉치면 열 자체가 위로 뜨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위에 해당하는 혀와 그리고 입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열이 뜨는 문제는 이제 혓바늘이나 아니면 네. 입에 출혈이 좀 많이 난다던가 아니면 입이 많이 튼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혀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피로보다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혓바늘이 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혼자서 두 분을 잘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송 스트레스가 약간의 혓바늘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강지수를 높여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소화 비만과 그리고 성조숙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성장은 호르몬과 관련돼서 건강 문제가 50%나 증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과정을 2차 성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대가 변할수록 아이들의 2차 성징도 너무 빨리 당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게 2차 성징인지 아닌지부터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서 원장님, 2차 성징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차 성징은 성선 호르몬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신체가 변하는 과정을 2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여자아이들은 만 9세에서 11세를 보고 가슴이 발달하거나 엉덩이가 발달하거나 월경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11세에서 13세에 평균적으로 보면서 고환이나 음경이 커지면서 목소리가 변하는 변성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지금 2차 성징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2차 성장이 너무 빨리 좀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성조숙증의 기준과 증상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연령보다 2년 이상 빠르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 그러는데요. 네. 여아의 같은 경우는 만 8세가 됐는데 가슴 전모무리가 발달했다거나 남아 같은 경우는 만 9세가 되었는데 고환의 크기가 한 2.5cm 이상으로 커졌을 때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좀 더 정확한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성호르몬 수치를 본다거나 엑스레이 상태에서 뼈 발달 나이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2차 성징이 좀 빠르게 나타나면 좋아하시는 부모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지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이들이 빠른 초경이나 몽정을 함으로써 신체 발달이 급격하게 이르면 또래보다 내 몸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걱정, 이제 심리적인 아이들의 이제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더불어서 성장판이 빨리 조기에 폐쇄가 되게 되면 본인이 원래 타고난 키보다 평균적으로 10cm 가량이 덜 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춘기 이후에 남아들은 2년에서 3년 기간 동안 평균 7, 8cm가 매년 자랄 수 있고요. 여아 같은 경우는 초경이 시작하고 나서 6에서 8cm가량의 키가 크는데 네. 이렇게 성장판이 빨리 닫혀버리게 되면 1년이 빠른 경우는 5cm가량, 2년이 빠른 경우는 10cm가량의 키가 다 크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cm가량이 키가 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심리적 불안,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뿐만이 아니라 키 손실까지 유발이 된다고 하니까요. 성조숙증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성조숙증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요즘에 많은 편인가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서 2020년 성조숙증 진단 아동은 빠르게 2배가량이 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성조숙증을 진단받은 아동 10명 중에서 9명은 우리 여아에 해당하는데요. 10명 중에 1명인 남아의 경우는 뇌나 생식계 이상으로 인해서 특발성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남아의 경우는 논외로 살짝 두고요. 여아처럼 소아 비만에서 비롯된 성조숙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아와 남아의 이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다르다. 이 부분은 꼭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소아 비만이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 바로 여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소아 비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많은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좀 살집이 좀 있는 아이를 보면 너 건강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건강하고는 좀 관련이 먼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른들이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 하면서 네. 좀 아니란 대처를 하시는데 네. 과거에 아이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뛰어노는 게 아니라 요즘에 아이들은 우리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의 비만도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어른들도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배달 음식이나 간편 음식을 고칼로리로 과잉 섭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2022년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우리 서울시의 초, 중, 고 학생의 33%, 즉 3명 중에 1명은 비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그리고 WHO에서도 소아 비만을 신종 전염병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소아 비만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소아 비만의 문제는 2차 급성장기를 빠르게 앞당기는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소아의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완될 확률은 75%가량이 됩니다. 또한 이 소아 비만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 61%가 되고요. 네. 지방간을 유발시키는 것도 38%나 되기 때문에 단순 비만이 아니라 병적인 비만이 될 우려가 큽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소아 비만을 일단 잡는 것이 성조숙증을 또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아 비만과 성조숙증의 연관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어떠한 호르몬이 이 성조숙증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체지방 세포에서도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렙틴 호르몬은 골대사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아의 경우는 2차 급성장기, 키가 확 크는 시기가 먼저 도달한 후에 초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체지방이 많은 경우에서는 렙틴 호르몬으로 인해서 골대사가 빨리 일어나고 성장판이 빨리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또래보다 초경이 1년이 빠른 경우는 키가 5cm가 덜 자라게 되고 네. 2년이 빠른 경우는 키가 10cm가 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렙틴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신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렙틴 호르몬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바로 환경 호르몬인데요. 다른 말로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네. 체내 자연계에서 체내로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이제 내분비의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성 호르몬 유사 작용으로 인해서 안에서 교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와서 문제도 일으키지만 실제로 쉽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배출이 너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애초에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방안인데요. 그래서 요새 이런 추세로 이제 기업들도 이제 비닐이나 저희 그 음식 용기들을 좀 더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아, 혹시 이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래도 지금은 조금 친환경 용기들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옛날에 컵라면 같은 경우도 되게 스티로폼 재질로 되고 일회용 용기들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뜨거운 물과 전자레인지를 그때 이용하면서 환경 호르몬들이 녹아서 음식에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서 좀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소아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아이가 비만이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아 비만은 그 기준이 성인과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게 다른가요? 네, 성인 비만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 지수라고 하거든요. 네네.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미터로 나눠서 그 숫자가 23까지는 정상으로 보고요. 네. 25가 넘으면 비만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기로 인해서 키와 체중이 계속 변하는 아동의 경우는 또래 원령 아동의 평균치에 넣었을 때 이 백분율이 상위 20% 이상이 되었을 때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BMI랑은 상관없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가까운 한의원이나 소아과에 가보시면 네. 그러니까 아이의 키와 몸무게를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이게 원령 분포될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그래프에서 우리 아이의 체중이 상위 20%에 속하는지를 보고 네. 이 친구는 비만이니까 체중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아 비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려면 가까운 이런 의료기관에 좀 내원을 하셔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성조숙증의 1차적인 치료는 바로 비만을 개선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 살을 빼야지, 이 비만을 치료해야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은 개인의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이게 통통한 아이가 냉장고 문을 자꾸 열거나 음식을 찾으면 부모님들이 너 또 먹니?
너 살찐다 이렇게 자꾸 이런 잔소리를 하시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는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갖게 됩니다. 또 나는 이렇게 부모님에게 먹는 걸로 꾸중을 받게 되면 자존감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섬식장애를 겪는 이제 환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거식증과 폭식증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면서 왜 이런 질환이 왔을까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어렸을 때 소화 비만이었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음식 먹지 말라는 소리를 하니까 이 음식에 대한 굉장히 고운 음식은 내 몸을 바르게 만들고 바른 몸에서 바른 정신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음식은 무조건 나쁜 거, 살찌게 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식증이 되게 되었고 이 억눌린 거식증, 식욕이 억눌리다 보니까 갑자기 폭식증이 유발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통통하고 비만일 것 같으면 그것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보시지 말고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비만을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비만의 원인이 물론 건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지만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 한의원에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아 비만도 성인 비만의 치료처럼 체질을 개선하거나 뭐 지방을 감소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한약을 써서 처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 며칠 전에도 네. 소아비만 아동의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살을 빼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약을 먹어서 비만을 치료하는 게 몸에 해롭지는 않은지 우려가 크시더라고요. 근데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만 17세 아동에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한의원에서 이제 처방하는 비만 치료제는 자율신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과 내성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또한 아이가 소아비만을 치료함으로써 음식량이 줄어들면 그 키가 커야 되는데 영양분과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 한약의 성장탕 성분에 보약 성분을 베이스로 한다면 그 줄어든 식사량에 대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소아비만 한약이 인체에 해롭다 하면 정부에서도 뭐 이러저러한 제도를 만들지 않을 텐데요. 네. 가장 재밌었던 이제 케이스가 저희가 작년에 2022년부터 강남구에서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거는 강남구에 사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소아비만을 치료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강남구에 일하시는 저를 비롯한 한의사 원장님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유의미한 이 데이터 결과도 발표를 했고 아동의 부모도 굉장히 만족한 치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이 비만 치료 한약에 대한 마왕이 어떻게 투여되는지 이 투여량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소아비만을 치료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식욕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도 채워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물론 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어떤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인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만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또 심신 안정,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 원장님 어떤가요? 네, 물론입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교육계에 좀 안 좋은 저희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학교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학창 시절의 학교 폭력의 1차적인 원인으로 친구들의 외모를 놀리고 이제 자기와 다른 신체 구조를 놀리는 그런 상황이 1차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성인보다는 그 어린 아이들 시기에는 외모가 조금 더 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런 비만과 그런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비만이 좀 줄고 적정 체중이 되면서 그런 외모로 얻는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 더 나아가서 학창 시절에 생길 필요 없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없어지면서 성인이 됐을 때도 건강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정신 건강에도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또 그렇게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성조숙증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조숙증은 이 부모님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그 밖에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서 원장님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당연히 소아 비만의 아동이라 그래서 굶으면 안 되고요.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후 4시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은 적당한 간식을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야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실 때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최소 3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은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까 잠자기 3시간 전은 공복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정제된 쌀가루나 밀가루, 설탕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면서 음식을 먹다 보면 과식을 하기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어른들도 폭식이나 과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소아 비만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성인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성조숙증에 대해서 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인 비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소아 비만을 좀 짚어봤는데 이 소아 비만과 성인 비만이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원장님, 아까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소아 비만했던 사람들이 성인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실제로 소아 비만을 경험한 10명 중에 8명은 성인 비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요인으로는 이제 소아 비만 때 이제 성조숙증 아니면 성장 저해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유발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 물듯이 성인까지 이어져서 성인 비만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이 비만이 되는 거랑 소아가 비만이 되는 거랑 조금 그 기전이 다른데요. 네. 저희가 성인이 됐을 때 살이 찌면 그 지방세포 크기 자체가 커지는 반면에 소아기 때는 아무래도 세포 분열이 왕성한 시기다 보니까 이때 살이 찌는 거는 이제 지방세포 자체가 많아져서 그 지방세포 수가 많아진 상태로 성인을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아 비만을 잡는 것이 또 성인 비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방법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극단적인 방법들도 많이 인터넷상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로 이 다이어트 되게 대중화되어 있었죠, 요새는. 그래서 옛날에는 운동 종사자들 몇 분들만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하면 요새는 되게 주변 지인들 중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다이어트가 요새는 되게 대중화된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그런 몸이 멋있긴 합니다. 근데 과연 건강한 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하다는 몸은 동물학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건강에 그 생존에 유리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 상태가 바로 이제 살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은 그런 적정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미용과 건강을 둘 다 챙길 수 있는 시점이 있는 반면 어느 구간 이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미용은 챙길 수 있으나 건강은 챙길 수 없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는 몸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인 비만이 가져오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 원장님, 이 비만은 왜 위험한가요?
비만은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예,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성인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거에 더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매에도 유병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에도 더 호발률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만성 통증은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근육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이 늘어날 수 있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디빌딩을 하는 주변 운동을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1년 동안 정말 매일 식단하고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면 1년 동안 2kg 정도의 근육이 증량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엄청 많이 증량이 된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저희 주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몇 달 사이에 몇 킬로, 10kg 이렇게 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만큼 근육에 비해서 지방은 엄청 찌기 쉽거든요. 네. 근육이 찌는 거는 저희 근골격계 통증에 오히려 통증이 안 생기는 방향이지만 지방이 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무거운 배낭을 계속 1개, 2개, 3개 이렇게 매게 되면서 저희 몸을 지탱하는 목 어깨, 뭐 발목, 무릎부터 허리 이런 부분들의 만성 통증에 더 노출이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이 찌지 않게끔, 지방이 계속해서 쌓이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조 원장님 방송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 그 비만만이 만병의 근원이 아니다. 너무 마른 것도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래도 마른 게 좋거든요. 이게 왜 안 좋은가요? 실제로 너무 마른 거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은 쉽게 일반인들이 안 가지시는데요. 너무 마르면 일단 저희 지방도 저희 몸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온 효과가 떨어져서 감기에 되게 쉽게 저희가 걸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몸에 있는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들이 지방과 단백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과 지방이 적어지기 때문에 면역에도 저희가 더 쉽게 방어선이 뚫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성호르몬도 그 단백질과 지방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성분들 다이어트를 너무 극도로 하다가 생리가 안 나온다 이렇게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처럼 성호르몬이 지방에 되게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임신도 되게 잘 안 되게 되고요. 과거에는 임신이 잘 안 되면 저희가 흑염소를 다려 먹었죠. 네. 그래서 그만큼 뭐 흑염소를 같이 다려 먹을 때 각종 뭐 좋은 한약도 같이 넣었겠지만 흑염소 자체가 고깃국, 고기를 보충해주고 살을 찌게 해주는 역할을 1차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만큼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임신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마르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영양, 불균형에 노출되기가 더 쉽고요. 그러다 보면 탈모나 저희 빈혈에도 더 쉽게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른 것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건강한 몸, 너무 마르거나 그리고 너무 비만한 몸이 아닌 건강하게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물만 마셔도 살찐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유독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나요? 네,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살이 잘 찌는 체질 존재합니다.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살이 잘 찌시는 분들은 유전적으로 생존에 되게 유리한 유전자이신 겁니다. 별로 그렇게 기쁘게 들리진 않죠. 실제로 마르신 분들은 생존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유전자를 갖고 계신 건데요. 이제는 저희가 뭐 굶고 막 이렇게 죽고 굶어서 죽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마른 체질, 유전적으로 좀 불리하지만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부러움을 받는 체질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른 체질과 비만한 체질이 장내 세균총이 구성이 달랐다. 이걸로 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총의 구성이 조금씩 달라서 비만한 사람의 장내 세균총과 마른 사람의 장내 세균총이 구성이 조금 다르므로 마른 체질의 장내 세균총을 비만한 사람한테 옮겼더니 실제로 비만한 체질이 마른 체질로 일시적으로 좀 바뀌어서 살이 빠진다. 그래서 다이어트 완전 정복 이런 걸로 네. 이제 이슈가 됐던 다이어트 방법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한계에 부딪혔던 게 저희 장내 세균총은 저희가 먹고 저희가 소장, 대장으로 보내는 음식물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집니다. 결국 음식물을 계속 비만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 음식을 먹으면 결국 그 장내의 환경이 다시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다시 비만한 장내 세균총으로 반대로 바뀌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뜨거운 기후에 사는 식물과 이제 차가운 한량한 기온에 사는 식물이 있는데 저희가 한량한 기온에 사는 식물을 뜨거운
환경으로 옮긴다 해도 사실 잠깐만 살 수 있지 결국 열대한 기후에 맞춰서 식물이 다시 자라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정복하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네. 네, 그건 좀 아쉽지만 건강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셔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트를 스스로 해야 하지만 이게 또 워낙 혼자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좀 받게 되잖아요. 그중에서 또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 한방요법일 것 같습니다. 한방요법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조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살이 왜 찌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살은 저희가 활동하는 양, 결국 전체의 에너지 쓰는 양에 비해서 저희가 먹는 양이 많을 때 그 차이만큼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살이 찌는 겁니다. 결국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활동하는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먹는 양을 줄이면 더 이제 다이어트가 되면서 살이 빠지는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죠. 하고 가장 1차적인 다이어트는 실제로 내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게 가장 건강하고 1차적인 다이어트지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방요법으로 가장 제가 경험해보고 다른 환자분들한테 경험시켜드린 효과적인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릴 겁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요. 어떤 방법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한약은 애초에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알고 계신 거는 애초에 다이어트의 용도로 만들어진 한약은 아니었습니다. 네. 옛날에 대사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한 한약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용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살 자체를 빼는 다이어트 한약으로 지금 저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식욕을 잡아줍니다. 식욕 앞에는 장사 없고 많이 네. 먹는 데는 장사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식욕을 결국 우리가 먹고 싶게 만드는 욕구인데요.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식욕은 말 그대로 내가 너무 손이 떨려, 혈당이 떨어진다, 손이 떨린다, 당이 당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음식이 너무 부족할 때 느껴지는 그런 식욕이고요. 이거는 진짜 한약이 잡아줍니다. 한약이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진짜 식욕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짜 식욕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배고픈 건 아니고 뭔가 당겨. 습관적으로 뭔가 맥주가 당기고 소맥이 당기고 뭔가 추우니까 냉면이 당겨.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배고프진 않는데 내가 식욕이 가짜로 올라오는 걸 가짜 식욕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은 한약이 잡아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티칭을 드릴 때 이런 부분은 식단 일지를 같이 저희가 적으면서 숙제를 시키거든요. 네. 실제로 숙제를 하면 귀찮습니다. 귀찮은데 숙제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고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숙제를 잘 해오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성적도 되게 우월하게 많이 잘 뽑아내시는데요. 실제로 그 가짜 식욕을 관리할 때는 스트레스 관리, 수분 관리, 그리고 온도 관리, 그리고 이제 습관 관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시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분이 되게 낮아지면 탈수가 일어난다 하죠. 수분이 많이 부족하면 저희가 목말릴 때 탄산 맛있다, 탄산 마시고 싶다 하고 뭐 날씨가 너무 더우면 시원한 냉면 하나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식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같이 해주시는 영역을 아주 다이어트에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사량을 되게 높여줍니다. 저희가 대사량에는 기초 대사량이 있고 활동 대사량이 있는데요. 기초 대사량은 내가 살아 숨쉬는데 필요한 대사량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활동 대사량은 내가 진짜 움직이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말하고 할 때 쓰이는 활동할 때 쓰이는 대사량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활동 대사량을 되게 메인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다이어트를 한다 하면 이제 운동을 끊고 헬스를 하고 열심히 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다이어트의 핵심은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기초 대사량이 뭔데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냐 하면 기초 대사량은 저희가 한약을 먹었을 때 한약의 마왕이라는 성분이 몸을 되게 끌어올리고 에너지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한약을 먹었을 때 다이어트 그 효과가 쭉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기초 대사량을 저희가 쭉쭉쭉 위로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가 몸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대사량을 높여줘서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사를 촉진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바로 노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노화라 갑자기 노화가 나오면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주변에서 갑자기 빨리 하고 너무 급하게 해서 되게 너 늙어 보여, 너 너무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되게 잔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다이어트를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진이 빠진다고 표현하죠. 네네. 수분, 세포의 수분이 쭉쭉 빠져서 늙어 보이는 효과가 나는 건데요. 물론 그게 사람마다 살성의 차이가 있어서 살성 자체가 탄력이 없는
살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마왕이라는 것 자체가 몸을 되게 활력 있게 되게 쫙 에너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네. 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조금 보충해주기 위해서 수분을 잡아주는 약재들인 보험제를 좀 간단하게 섞고요. 네네. 그리고 더 고급 약재로 관리해드리기 위해서는 녹용까지 추가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노화되는 것까지 방지해주는 역할로 추가를 하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쭉 들어보니까 정말 한방 다이어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론 사람마다 그리고 체질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용 기간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살을 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뭐 6개월에서 1년은 유지해야지만 너의 진정한 체중이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럴까요, 서 원장님? 네네. 살이 쪘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비계나 지방이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지방 역시도 하나의 세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방 세포가 커지거나 지방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를 살이 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을 뺐을 때는 지방 세포의 크기는 줄어들 수 있어도 지방 세포의 개수를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요가 오는 것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체중을 유지해야지만이 진짜 내 체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내 뇌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체중 조절점입니다. 가령 60kg에서 50kg로 체중 감량을 했다 하면 나의 뇌는 아직까지는 60kg가 원래 나의 정상 체중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50kg로 세트 포인트를 다시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간은 이 뇌가 내 체중이야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체중을 꼭 유지하셔서 세트 포인트를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살을 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 좋은 걸 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살은 절대 이렇게 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조 원장님 있으실까요? 네, 살은 사실 처음에 살을 빼고자 딱 오시면 열정이 가득하신 상태여가지고 네. 엄청 죽어라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죽어라 빼지 말라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오. 저희가 죽어라 빼는 것 자체가 사실 건강에 안 좋은 다이어트고요. 그리고 그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나중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이제 끝났다 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그 요요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게 이거 할만하다.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쭉 이끌고 나가는 게 다이어트 요요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다이어트를 저희가 할 때 저희가 건강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저희 몸이 조금 건강이 악화되면서 감기가 걸리다던가 아니면 뭐 설사가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몸이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면 몸에서 지방을 최대한 보내지 않으려고 꾹 부둥켜 끌어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정체기가 오는 경우에 되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감기 조심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시다가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신다 하면은 다이어트 약을 잠시 중단하고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신 후 다시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죽어라 빼지 말아라. 그리고 다이어트를 잘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저희가 또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나볼까요? 네, 이번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조우원 원장님께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이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이 판단할 정도로 아직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 직전의 상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레드 카드가 아닌 현재 경고등이 울린 옐로 카드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대사증후군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옛날부터 고지혈증, 고혈당, 고요산 혈증 이런 것들이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특별하게 한 사람, 특정 군한테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런 군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저희가 묵자라고 해서 생긴 명칭이고요. 실제로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진단 기준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이제 이 5가지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내가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거 다 지방과 관련된 얘기죠. 실제로 대사증후군이 지방과 되게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성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50대에 대사증후군이 가장 호발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50대가 지나면서 대사증후군이 좀 호발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30대에서 50대면 사회활동과 회식 자리 이런 자리가 되게 많은 자리죠. 그래서 결국 비만과 되게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증상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대사증후군의 증상들은 딱히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족저근막염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이 아프다 이런 특별한 증상이 없고요. 보통 그냥 내 몸이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는 느낌,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내가 옛날 같지 않고 소화도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뭐 좀 그냥 보약 좀 챙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조금 내가 느낄 때 이 정도의 증상이어서 사실 제가 대사증후군입니다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오셨을 때 다른 증상이나 다른 질환으로 오셨을 때 대사증후군입니다 라고 오히려 알고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병이면 대사증후군 그렇게 병은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불편한 게 크게 없어서 대사증후군에 그렇게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남들보다 2배가 높아지고요. 당뇨병 같은 경우도 약 5배 정도 이상 크게 올라가고요. 유방암이나 대장암처럼 다양한 암의 발생률에서 되게 높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대사증후군이 지금은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좀 치료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거 되게 위험하고요. 한의학에서는 실제로 불치병, 치미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생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생겨나지 않은 병을 치료하라. 정말 대사증후군을 딱 저격하고 한 말처럼 대사증후군은 지금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대사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에 대사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오장육부 소통의 불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저희가 치료를 한방에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장육부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복진 시 압통이 되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진을 활용해서 특정 부위의 압통을 확인하고요. 그런 압통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을 진정시켜주고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한약과 약침 치료를 병행을 하고요. 실제로 치료가 잘 들어간 경우에 바로 반발감과 통증을 배를 눌렀을 때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반발감이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대사되는 소통이 되게 풀어졌다. 그리고 대사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오장육부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되게 인지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아프면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되게 안타까운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금융 재테크를 할 때도 지금을 위해서가 아닌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대사증후군도 지금을 위해서가 아닌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을 저희가 복진을 해보면 되게 압통이 심하세요. 그래서 그런 압통이 심하신 분들 자체가 그리고 순환 자체가 많이 꼬여 있고 이상이 문제가 많은 경우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지방과 연관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대사증후군은 비만 관리를 하는 게 되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처럼 대사증후군도 연장선이고요. 실제로 다이어트가 가장 필요해 보이는 그런 대사증후군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치료보다는 다이어트 치료를 먼저 선행시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방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그 후에 이제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그 외에 뭐 내가 혈압이 안 좋다, 그리고 뭐 혈당이 안 좋다, 요산이 안 좋다는 그런 각각 아까 진단 항목에 각각 해당하는 항목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생활병, 생활관리병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생활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치료를 한번 하면 끝 이렇게 하는 개념보다는 치료 초반에는 안 좋을 때는 집중 치료를 하고 이후에 내가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그런 수치들, 뭐 간 수치라든지 뭐 그런 대상 지방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고 난 후부터는 꾸준히 관리하는 뭐 한 달에 한 번 내원하거나 두 달에 한 번, 뭐 세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서 평생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이후에 되게 지방이 많아지는 생리적인 상황이 노출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대사증후군이 갱년기 전 여성보다 갱년기 후에 4배나 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지방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아까 소아부터 뭐 성인부터 저희 지금 대사증후군 노인까지도 사실 지방이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내가 살이 그렇게 찌진 않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이렇게 많다, 통풍도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때는 이제 다이어트가 핵심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마다 오장육부가 강점이 있는 곳이 있고 약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오장육부 각각이 약한 부분을 저희가 소통을 저희가 시켜드리고 그 각각 해당하는 약제랑 약침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조금 혼자 관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 근처에 그 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꼭 건강을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조우원 원장이었습니다. 네, 조우원 원장님과 함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아 비만과 성조숙증 그리고 또 성인 비만, 대사증후군까지 계속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많아지고 있는 질환들이니만큼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너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